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유드릴 게 있는데요. 이 발표는 기본적으로 최적화를 고려하지 않은 기법들을 소개합니다. 많은 경우 퍼포먼스가 좋은 코드와 유지 보수가 좋은 코드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번 발표에서 나오는 기법에 의해 퍼포먼스를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게임 서버는 최적화에 극히 민감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버가 더 안정적이고 더 빠르게 개발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여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은 타입을 사용하지 마라. 여기서의 작은 타입은 캐릭터라든가 쇼트 같은 타입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쇼트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데이터들이라도 게임 서비스가 길어지면서 그 뭐 데미지라든지 체력이라는데 인플레가 진행되기 때문에 타입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쇼트 안에 들어갈지도 몰라도 결과를 이제 계산하는 도중 있죠. 뭐 배율이라든가 뭐 방어력 이런 거 계산하는 중간에는 그 곱셈과 나눗셈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인트 64 범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오버플로우가 나면은 이제 바로 장애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인트 혹은 인트 64 외 타입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인트 32,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티저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실제로 게임 업계에서 많이 쓰는 그 스크립트인 루아도 인트 32를 지원하지 않고 현재 인트 64와 더블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디아블로 3를 처음 개발하셨던 분들을 해보셨던 분들도 인트를 넘어서는 데미지를 그 유저에게 보여줘야 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언사인드를 사용하지 말라입니다. 언사인드의 경우 사용 가능 값의 범위가 결국 사인드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날 뿐이에요. 그런데 게임 컨텐츠의 변경에 대응하기에 2배 정도의 증가는 너무 적습니다. 금세 같은 이슈를 또 직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타입을 사용하지 말는 것 같은 이유죠. 그리고 이제 오류를 발견한 것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개발하던 중에 이게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는 값인데 음수가 들어왔다. 그럴 경우 이제 그걸 디버깅 하던 개발자는 쉽게 눈치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 언사인드일 경우 오버플로가 나더라도 그대로 이제 양수기 때문에 오류를 눈치챈 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상 절대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값에 음수가 들어가도록 바뀔 수 있는데요.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은 예, 최근 그 LOL이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외상이라는 룬이 생겼죠. 외상 룬을 들고서 아이템을 사면은 돈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런 경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유지보수 편하게 개발하기에는 언사인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게임이라면은 반드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드민 툴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만들 거고요. 이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디이보 게임의 이제 웹에서 볼 수 있는 제 캐릭터 화면인데요. 이런 게임 사이트 정보도 보통 웹으로 만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웹으로 만들 경우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지만 한국에서 웹 개발 시에 자바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생겨요. 자바는 언사인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입 이미 게임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서브 시스템에서 이미 타입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겠지만 스칼라를 쓰는 스파크를 쓰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스칼라 역시 이제 JVM 위에서 올라가는 언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사인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슈가 있는데요. 게임 역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게임 데이터베이스로 MS SQL 서버의 점유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DBMS 중에서 MS SQL과 포스트그레스컬 같은 경우는 언사인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자동으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서 리드라이트는 가능하지만 이 데이터를 쿼리 내에서 비교하거나 통계로 사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서버에서 아이디를 발급하고 이제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스케줄러를 돌려서 오래된 데이터를 지우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예, 아래 대충 이런 아래 같은 코드죠. 오래된 거 몇 개를 지우는 코드인데 이 서비스가 그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디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인트 범위를 넘어서서 언사인드 인트로만 표현이 가능한 범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DB에서는 오버플로 나가지고 마이너스로 변경돼서 저장됐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데이터가 아니라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계속 날아가는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변수를 비트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지 마라인데요. 디버거나 로그에서 값을 알아보기가 일단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게 큽니다. 그리고 값을 합치고 다시 분할할 때 실수의 여지도 많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같은 이슈인데 각각의 값을 나타내는 범위가 좁아져가지고 기획 변경에 있는 쇼크가 크게 다가옵니다. 타입을 다시 변환할 경우가 꽤 자주 생겨요. 그리고 실수를 할 여지도 당연히 이제 많아지고요. 그냥 어지간하면은 변수 여러 개 되는 구조체 메모리 좀 낭비하더라도 선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인트32를 쪼개가지고 이제 앞에 8비트는 서버 아이디, 뒤에 8비트는 캐릭터 아이디로 사용했는데 이 서버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가 256개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코드를 그냥 냅두고 썼다가 이제 바로 오픈 날부터 장애를 일으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비트 플래그 사용하지 말라인데요. 이것도 앞에 거와 비슷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역시 디버거나 로그에서 값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비트 연산의 경우 익숙하지 않으면 실수 여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잘못하더라도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또 서비스가 오래되면은 인트 32로는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게임에서 플래그가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이걸 늘리다가 어디 한 군데 빼먹고 해가지고 장애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웹과 열린 킬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자바스크립트나 같은 언어 같은 경우는 인트 64로 확장을 할 경우에는 비트 연산이 불가능해 있습니다. 그냥 인트 32 범위까지만 비트 연산이 가능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언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트 64로 확장하면서 값을 늘리는 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가령 그냥 SE셋이나 XS 벡터를 그냥 사용해서 저장을 하고 DB에는 이제 길이 제한이 없는 타입으로 저장을 하는 경우 그 유지 보수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네, 제이슨 쿼리를 사용하면은 정말로 이제 셋처럼 쓸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아이디는 인트육사나 스트링으로 해라라는 얘기인데요. 많은 경우 아이디를 그냥 인트로 해서 발급하는 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특히 DB 최적화 이런 자료를 보면은 작은 타입을 써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인트 32가 고작 범위 2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나 특정한 서비스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NPC 아이디를 이제 인썸C로 발급을 하던데 이제 한번 클리어 하는데 5분 정도 걸리는 보상이 괜찮은 이벤트용 던전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벤트용 던전이기 때문에 멋진 연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NPC가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봇들이 그 던전을 이제 보상이 좋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클리어 하다 보니까 다음 점검 전에 아이디가 인트 32를 벗어나는 범위로 발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상시 떠 있는 그 상점 NPC들과 아이디가 겹쳐가지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글로벌 유니크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게임 서비스가 오래 진행되면은 반드시 발생하는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서버 통합, 서버 이전, 그리고 통합 서버. 네, 많은 게임의 경우 이제 저도 경험했지만 서버 이전과 서버 통합 같은 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 관련 도구나 쿼리 등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해요. 하지만 그 프라이머리 키가 글로벌 유니크할 경우에는 단순히 테이블 전체를 셀렉트하고 인서트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서버 통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게임 기획상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캐릭터명이나 길드명 등도 유니크하면은 이제 합친 후에 다시 데이터를 정렬하는 그런 이슈가 사라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여러 서버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는 통합 서버 같은 더 긴말 같은 거 지원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이거에 대한 예라면은 그 블리자드 배틀넷의 배틀태그나 그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은 캐릭터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유니크하게 되어 있어서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합 서버는 보통 게임 서비스를 처음 런칭할 때
함께 만드는 경우 좀 드문 편입니다. 이제 게임 서비스가 좀 진행되다가 이제 사용자 서버당 사용자가 줄어들고 이제 사람들 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통합 서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당연히 이제 같은 아이디를 가지는 캐릭터나 계정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내부 구조를 크게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아이디가 글로벌 유익하게 될 경우 게임 내부 로직의 변경이 굉장히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패킷 구조와 이제 패킷을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하는 코드는 자동 생성하라. 네, 이번에 그런 이슈인데요. 설마 아직도 이제 패킷을 버퍼에 한 땀 한 땀 라이트해 가면서 조립을 해가는 게임 서버 개발자는 없을 거라 믿고 싶고요. 네, 만약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 그럴 테니까 그냥 구글 프로토 버퍼 같은 이제 이미 검증이 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고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패킷을 자동 생성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양쪽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지 않아요. 특히 많은 팀에서 서버 프로그래머가 네트워크에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패킷 관련 클라이언트 쪽 코드까지 짜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생길 때 좋지 않고요. 당연하지만 코드는 한 번만 짜거나 자동 생성하는 게 실수의 여지가 적습니다. 특히 이제 패킷 구조 같은 경우를 문서 같은 걸로 공유할 경우에는 패킷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생기는 문제가 간혹 생기는데 그런 문제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패킷 같은 경우는 그 손으로 하는 것이 자동으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그 최적화 기법에서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그 C++ 구조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굉장히 심플한 구조체인데요. 예, 인엄 두 개 들어있고 인티저 인트 숫자값 몇 개 들어있고 불련 몇 개 들어있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더하면은 50바이트의 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패킷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구조체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냥 샌드버퍼로 날릴 경우에는 이제 50바이트의 용량을 그대로 먹게 되겠지만 이 패킷을 단순하게 이렇게 보내지 않고 이제 코드를 자동 생성할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출력화가 가능해지는데요. 그 예를 한번 보면은 네. 여기 몇 가지가 이제 이슈 팩트입니다. 인투육사나 인원 아이고 인투육사나 인원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값이 특히 인원 같은 경우는 쇼트를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인투육사 같은 경우도 6바이트 이상의 범위를 쓰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문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인투육사는 만, 어카운트 아이디 1000, 길드 아이디 100 이런 식이니까 이제 더 작은 타입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인엄은 이제 데이터가 4개 각각 4개 뿌렸으니까 0에서 3일 거고 2비트로 표현 갑니다. 부호는 당연히 1비트로 표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패킷을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필요한 양큼의 그 용량을 소모하도록 용량을 지정한 다음에 그만큼만 라이트를 하고 이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만큼 비트만 써가지고 이제 별도로 모아 처리를 한 다음에 구조체 불도 이제 테이블에다 미리 박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래 그 고정 크기였지만 가변 크기가 된 데이터만 뒤에 이제 헤더 뒤에 붙여 보내는 방식으로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렇게 12바이트의 용량만으로 아까 그 50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틱스와 범위를 다 쓴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요거 그 요 플래그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아예 안 0을 0바이트를 세팅해서 아예 안 보낸다거나 아니면 4와 8 사이에 6바이트를 추가적으로 세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용량을 줄여서 이제 보낼 수가 있겠죠. 앞에서 그 말씀드린 실카 기법 같은 경우는 그 프로토부프 같은 라이브러리도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0바이트를 보내는 그런 경우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게임 구조나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패킷을 이제 압축한 룰을 잘 만들 경우에 앞에 나왔던 큰 타입들 사용하면서 생기는 그 패킷 용량 이슈를 수동으로 패킷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간단하게 사용하면서도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네,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 데이터를 여러 페이지로 쪼개서 로딩하라고 예,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스 같은 경우는 서버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서버를 구동하기에 필요한 정적 데이터가 작게는 수백 메가, 많게는 수십 기가가 미리 로딩이 돼 있어야 그 서버가 뜰 수 있어요. 그 뭐 스프링 서버로 늦게 뜬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이제 클래스 스캔하고 XML 정도 로딩하는 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느린 속도인데요. 그리고 많은 경우 데이터가 다 테이블 형태고 다른 테이블 참조하여 조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트리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개발 툴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제 너무 데이터 종류가 다양해지다 보면은 그런 것에 모두 대응하기 힘들고 보통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많은 경우 파일 로딩하고 로딩 데이터 객체를 변경하고 객체 생성 후에 이미 로딩된 다른 객체 참조해 가지고 이제 조인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데이터 로딩 순서에 의존하게 되고 멀티코어를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 로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페이지 정도로 나눠 가지고 데이터를 로딩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XML이나 JSON 데이터를 로딩해 가지고 객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스트링을 파싱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데이터 로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모든 스레드를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의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작업이 전부 끝나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객체 간의 연관관계를 이어주는 작업만 진행을 합니다. 이미 로딩이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객체 간의 관계를 연결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멀티스레드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 모든 데이터가 로딩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의존성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 로딩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세 번째는 이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페이지를 하나 더 두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게 사실상 제가 필요한 경우는 딱히 없었습니다. 스태틱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이제 런타임에 이제 외부 서버에서 로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걸 이용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네. 이제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작업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기존 페이지의 데이터는 리드올리 상태다. 이 룰만 지키면은 그 요즘 뭐 못하면도 8코어 보통 16코어 이상의 서버를 굴릴 텐데 그 로딩 속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제 서버 개발이나 이제 새로운 서버 띄우는 거나 점검 같은 경우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네, 아홉 번째는 그 날짜나 시간 관련 함수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나 날짜 관련 함수는 네, 이렇게 있죠. 뭐 C 표준 함수도 있을 거고요. 그 C++ 표준 함수 있죠. 여기는 만들다 빼먹었는데 그 std 크로노에 있는 그런 그 C++ 11 이후에 추가된 함수들도 있고 당연히 OS 함수나 이런 것도 존재하는데요. 이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시간, 우리의 시간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는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중간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는데요. 특정 시간에만 작동해야 되는 이벤트나 그 컨텐츠를 테스트하거나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세팅을 해놨는데 크리스마스 안 나오면은 이제 돌려보거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타임존 같은 경우를 이제 타임존이나 현재 시간들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면은 이제 QA 팀이 굉장히 테스트를 하기 편하겠죠. 물론 개발자 테스트하기 당연히 편하고요. 그리고 좀 대형의 회사에서는 게임을 자동화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게임을 테스트할 때 일반적인 스피드 테스트하면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게임의 스피드를 자유롭게 조절해가지고 지금 뭐 2배속, 3배속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컨텐츠를 굉장히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특히 클라이언트 쪽 얘기를 하자면은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스케일을 세팅하면은 시간이 배율이 바뀌는데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데요. 네, 이런 이유로 게임에서 사용하는 시간이나 날짜 관련 함수는 그 OS나 이런 리얼타임에 관계되는 함수를 직접 호출하면 금지하고 게임 내부에서 가상의 시간을 제공한 함수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열 번째는 부스트 라이벌을 쓰지 말라입니다. 클래식 C++라고 하죠. C++ 0.3까지는 C++ 기본 라이브러리의 기능이 극히 부족하였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표준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부스트를 일종의 표준 라이브러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던 C++, C++11부터 지금 20까지에는 부스트에서 자주 쓸만한 기능은 대부분 표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뭐 몇몇 개 없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그 외에 부스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도 있거든요. 뭐 SSL, HTTP, JSON, XML, 뭐 기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얘들은 완성도가 낮거나 성능이 낮거나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 성능 문제가 좀 큰 편인데요. 거의 더해가지고 부스트 같은 경우는 각 라이브러리가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뽑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대부분의 코드가 템플릿이 작성돼 있어서 디버깅이 굉장히 어렵고요. 템플릿으로 돼 있다 보니까 컴파일이 굉장히 느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용량도 크고요. 특히 그러니까 부스트 라이브러리에서 하나 추가로 땡겼을 때마다 컴파일이 확확 느려지게 느껴질 정도로 느린 편인데요. 지금 2021년 시점에서는 부스트를 제거하고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 다른 라이브러리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C++ 개발의 가장 큰 병목인 컴파일 스토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이 자료를 다 만든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부스트의 컨설팅을 제공하던 부스트 프로라는 회사가 완전히 이제 해체되고 그 개발자는 이제 구글이랑 애플로 흩어졌다 그러고요. 부스트 라이브러리도 지금 메인터너들이 다 나가가지고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네, 11번째는 C++로 통일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입니다. 게임 업계는 C++가 메이저한 언어로 쓰이는 진짜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요즘 그 구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C++ 프로그래머 찾으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인베디드 출신이거나 게임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C++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지위는 사실상 잃었습니다.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요. 인베디드나 게임에 한정된 그 DSL에 가까운 언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필요한 몇몇 요소 중에 C++로 하기가 극단적으로 불편해진 파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뭐 데이터를 캐싱한다거나 DB를 쿼리한다거나 이제 외부 퍼블리셔 간에 이제 통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C++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만들어서 띄우면은 작업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그 게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C++형 SDK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요. 단지 이제 이걸 하려면은 이제 C++가 아닌 그 언어의 개발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전제는 필요한데요. 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C++를 불편하다고 다른 언어를 찾는 바람에 이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마치 C++처럼 사용하여서 필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실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샵으로 게임 서버 일부를 작성하는데 그 단넷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션 풀이 이제 프레임워크 레벨 제공되는 모듈을 해가지고 DB 커넥션 풀을 수동으로 그 별도로 구현해 놓은 그런 사례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12번째는 빌드 속도 향상에 신경 쓰라는 건데요. C++는 현존하는 메이저 언어 중에 가장 느린 빌드 속도를 자랑합니다. 아마 C++보다 빌드가 느린 언어는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하지만 덕분에 C++는 분산 빌드 도구가 굉장히 잘 갖춰진 언어입니다. 그 C++보다 그 빌드 속도가 빠르지만 분산 빌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최고의 환경에서는 빌드가 더 느린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분산 빌드를 이용하지 않는 C++ 환경은 굉장한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인크레디 빌드 같은 유로 솔루션 유명하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 디스트 CC 같은 오픈소스 솔루션 유명합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 여러 개를 코어 수만큼으로 이제 묶어서 컴파일하는 개수를 줄이는 유니티 빌드라는 기법도 이제 꽤 많이 소개돼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 개 라이브를 쪼개서 코드 일부를 수정했을 때 최대한 영향받는 부분을 줄이는 게 좋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특히 그 최신의 컴파일러를 이용한다면은 모듈을 사용하면은 좀 더 그 빌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언리얼 4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이라든가 유니티 빌드, 분산 빌드 같은
시스템들을 모두 지원해가지고 빌드 스토어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으니까요. 서버 프로그래머라도 언리얼 4의 빌드 시스템을 한 번 정도는 구경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다면은 제 블로그나 아니면 C++ 코리아에 그냥 올리셔도 되고요. 제 이름 달아서 올리시면은 제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 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